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19일 새벽입니다. 4.19 날이군요. 제가 1960년 중학교 3학년 때 4.19를 맞았습니다. 제 지금 갑자기 이런 기억이 나네요. 저는 안동사범 병설중학교라는 데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는, 성고은 선생님께서는 국어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뭐 중간고사가 월말고사 모두 시험을 보지 않고 노트만 검사를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4.19 날 때 숙제가 노트 숙제가 4.19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쓰라 하는 대학교 논문 쓰는 식으로 글을 쓰라는 게 제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벌써 6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군요. 오늘은 제가 뭐 사고 얘기도 아니고 전혀 엉뚱하게,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불교 예불문과 챗 GPT의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불문이라고 하면 한 1500년 전부터 전국의 모든 사찰 새벽에, 물론 새벽, 그 다음에 11시, 그 다음에 오후 이제 예불을 할 때 맨 첫 번째 하는 그 독경의 맨 첫 번째 경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벽 한 3, 4시경에 전국의 모든 사찰 스님들이 맨 먼저 읊는 이 경이 바로 이 예불문인데, 이렇게 부릅니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량, 해탈직연향. 이게 이제 무슨냐? 개향, 정향, 해향은 개, 정, 향 이걸 갖다가 해양, 이걸 갖다가 이제 수평적 관계로 어떤 깨달음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활성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 스님 말씀 중에 동양은 오히려 개 중심,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관념적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책을 통한 공부를 많이 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면은, 그분 표현을 하면 남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남양이란 주로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뭐 이쪽이 되겠습니다. 네팔 이런 쪽에서는 히말라야 산 그 기슭이 있는 동네에서는 오히려 히말라야 영향인지 깊은 몰두 사색,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어서 불교라는 문화가, 혹은 힌두교 문화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쪽은 오히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기술, 과학 이런 문명을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개정향을 이렇게 이걸 불교 공부에 대요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이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학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하는 지혜의 종류의 어떤 수평적 관계로 개정향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활성 스님인데, 이분은 저보다 한 8, 8세 정도 더 많으시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한 85세 좀 되셨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가서 스님 뵀었는데, 제가 제 고향이 봉화 축서사 얘기를 자주 하는데, 거기 스님이 머무실 때 또 제가 젊은 강주 활동일 때 찾아가 뵈면서 많은 어떤 창조에 대한 많은 어떤 가르침을 제가 이 스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 지리산, 남원 근처 지리산에서 역경호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요한 소리라는 어떤 단체를 창설하셔서 불교, 초기 불교에 대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불교의 원형에 대한 연구를 할까, 그렇게 굉장한 학생이면서 또 법어나 영어나 이런 데 굉장히 밝으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학생이면서도 선생님, 한국에 가장 이제 깊이 있게, 그야말로
공부에 열중하시는 스님이십니다. 이분이 제가 축소사에 이제 젊은 건축학도 시절에 찾아뵀을 때 저한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개정향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던 기억을 갖고 제가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맨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그 예불문 맨 첫 번째 문장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연향 이걸 갖다가 어떤 단계별로 이거 위에 썼습니다. 거꾸로 맨 초기 시작은 공부를 하라. 개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각 종교마다 어떤 가르침에 대한 성경, 바이블 그다음에 이런 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공부를 한다 하면은 모든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식.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 대학원 혹은 유학을 가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전부 개에 대해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워서 공경한다는 의미니까 가장 리스펙트, 공경한다, 존경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모든 지식을 습득을 하라. 그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비로소 정기라는 것을 제가 설명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혜를 얻게 돼서 그 지혜를 얻은 것에 대해서 향을 살라 존경한다. 그야말로 최종 어떤 이 단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종 단계 아니라 지혜를 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비로소 해탈의 경지로 모든 이 고뇌로부터 벗어나고 어떤 깨우침을 갖는 저는 뭐 이 해탈의 단계를 감히 설명할 입장은 못 됩니다. 어쨌든 인류의 모든 문제 어떤 뭐 석가로 얘기하면 생로병사에 대한 어떤 고에 대한 그 말하자면 벗어남 그걸 갖다 해탈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해탈직연향. 왜 어떤 사람도 어느 한 순간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순간 어떤 깨우침 비슷한 걸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이제 지속적이지 못하고 보통 또 잊어버리죠. 아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간 깨우친다고 해도 그걸 지속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또한 그 문제다. 그래서 그 지속적인 문제, 해탈했는 단계를 계속 바라볼 수 있는 해탈직연장, 이거는 깨우침의 지속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전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전체의 어떤 구도 혹은 깨달은 인류가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한 프로세스로 보면은 개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는 삼매, 사마띠 그러니까 깊은 몰두로 사색, 삼매라고 삼매지경이 빠진다. 사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로소 그 다음에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해탈의 경지로 가는 이 프로세스, 창조의 프로세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정의라는 건 무엇이죠? 우리 공부를 하는 모든 어떤 바이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 전체 어떤 백과사전에 있는 모든 내용, 그리고 인류가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의 전체를 개라고 하면은 우리는 초중고 다닐 때 주로 개를 공부하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어떤 지혜를 얻는다면 중간에 이 정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정기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선생님들로부터 책을 통해서 배운 그 프로세스라면 정은 뭔가 멈추는 단계를 말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움직이는 것이 고요하게 멈추어지는 것, 어떤 사물을 놓고 본다면 이런 겁니다. 멈추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건 뭐다? 고정시킨다. 손판에다 못을 박아버리면 꼼짝도 못하는 고정이 되겠죠. 이런 고정 말고 이렇게 픽스된 고정 말고 이게 어떤 천장에다가 줄에다가 줄을 하나 매달아놨다. 줄을 처음에 매달아서 흔들흔들 하겠죠. 이 흔들흔들 하던 추가 어느 순간 다시
고요하게 딱 머물러 버리는 상태, 적막한 고요함. 어떤 표현 이런 거 됐습니다. 뱀이 갈 때는 이렇게 뱀 사형이라고 그랬죠. 막 이렇게 휘어서 꾸불꾸불한 뭉태라 하지만 만약에 대나무 통 속으로 뱀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이 똑 빨라지겠지. 똑 빨라지니까. 그런 것처럼 흐트러진 생각들이 딱 곧아지는 거, 말하자면 하나에 집중하는 거, 삼매지경에 빠지는 거. 영어로는 뭐라 할까? meditation, preoccupied with something, 뭐 어떤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단계, 삼매에 빠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럴 것을 그걸 시각적으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추가 매어 달려 있는 것처럼 쉽게 흔들거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흔들거리지 않고 고요적막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물이 있는데 이 포프라 나무가 두 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포프라 나무가 거울처럼 딱 물에 반사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들이 반사되어 있을 때, 근데 만약에 물결이 이 파도가 있다든지 물결이 바람이 있어서 물결이 이렇게 흔들거리면은 이런 직립 도상은 이거는 어떤 반사된 형태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물이 고요 적막하게 마치 거울처럼 있는 것을 명경지수라고 합니다. 거울과 같은 물. 거울 같은 물이라는 건 뭐냐면 사물을 갖다가 그대로 똑같은 형태로 비추어진다. 이런 것을 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머물러 있는 상태를 정이라고 한다. 그거는 뭐냐? 아까 공부 다음에는 무슨 단계가 필요하냐? 정의 단계, 삼매지경. 거기는 하나의 몰두, 사색, 깊은 사색을 통해서, 물론 공부가 우선이죠. 공부를 많이 하되 그러다 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비로소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깊이 몰두하는 어떤 그 사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개에서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을 우리 창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모방이 아니라 카피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얻어놓은 했는 뭐 건축이 건축의 어떤 형태나 조형 같은 거, 아니면 뭐 음악도 좋고 뭔가 타인의 것을 그 곡을 인용해서 훔쳐서 정보에서부터 바로 해답인 양 어떤 지혜로서 그 넘어오는 단계를 정기라는 단계가 없이 넘어오는 것을 이거는 카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가 아닐 수 있죠. 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요적막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정된 그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그런 정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사물에 비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한 예로 그 건축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독일의 건축가 베를린에 있는 독일의 건축가인데 이름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한 서너 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셀 슐테스라고 하는 건축가인데 80대 초반입니다.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분이 만든 크레메토리엄, 이게 장지장입니다. 장지장. 그러니까 제가 2000년 4월에 독일 건축가의 안내로 베를린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영국에 3개월 있으면서 그 중에 한 달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제 베를린에 갔을 때 거기 이제 건축가의 안내로 바로 이 옥셀 슈테스가 설계했던 이 장지장 클레베토리움을 제가 방문을 해드렸습니다. 베를린에서 혹시 가보신다면 건축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클레베토리움을 갖다가 한번 가보기를 권하는 것은, 제가 2000년에 가보고 너무도 깜짝 놀란 어떤 이 내부 풍경, 내부 건축적인 장치를 보고 건축 설계 안을 보고 깜짝 놀랐더랬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슐테스가 설계했는 바로 이 장제정의 외관의 모습인데 아마 외관에서부터 어떤 뭐랄까 저 내부의 조명등 조명잎이 반사되 보이는 이런 형태들이 아주 일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엄숙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에 들어가면은 큰 홀에 있다 평균도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일정한 질서가 아닌 무작위로 그냥 숲에 나무가 뭐 질서 없이 그냥 나무가 쭉쭉 서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숲에 들어온 것 같은데 맨 꼭대기에다는 이제 자연 채광이 빛이 이렇게 이 홀 전체를 아, 비추는데 저는 이 여기에 오는 뭐 어떤 무작위로 서인 어떤 뭐 대나무 숲속에 들어간다 것처럼 하여튼 소나무 숲속에 들어간다 것처럼 이런 그 공간도 좋았지만은 또 그 사이에 오는 자연 채광이 그 기둥 꼭대기에서부터 이 엄숙한 공간을 밝게 비추는 것도 좋았지만은 결정적으로 저를 매료시켰었던 것은 바로 이건 평면입니다. 여기 뭐 저 화장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기둥의 배치죠 무작위적인 마치 뭐 이 별자리 같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부두칠성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카시오페아 같기도 하고 이런 배치에다가 한가운데 여기에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은 장소에 독특한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으면은 이걸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달걀만한 오리알만한 추가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허공에 매달려 있는데 이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 피아노 선에 오리알 같은 아주 돌로 깎은 아주 뭐랄까 깨끗한 추가 하나 매달려가 있는데 이 홀의 한가운데 아까 평면의 한가운데 추가 매달렸는데 이거 제가 아까 그랬던 정의 다이아그램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이 말하자면 장제작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어서 저승으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그 공간 속에는 굉장히 엄숙하고 고요적막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 매달려있는 추로서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건축적으로 혹은 어떤 디자인으로 표현된 정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요적막한 이 매달리는 추가 아까 제가 그린 정에 대한 설명하고 너무도 똑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그리던 그 그림 모습을 어떻게 악셀 시도하는 이렇게 자기 건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딱 했다는 것을 너무도 놀랍게 됐습니다. 이분이 마치 그 정에 대한 불교 예불문에 대해서 정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는 양 아마 그건 아닐 듯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제가 말씀드린 정에 대한 표현을 건축적으로 이 공간 속에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아마 세계에서 단 유일한 어떤 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0년에 이걸 보고 너무 참 감격적이어가지고 2006년에 베를린에 다시 갔을 때 그 베를린에서도 그 유명한 건축을 했습니다. 제 부부가 다 하는데 퀸을 영어로 쓰면 우물하트 없는 유자를 쓰다 보면 코엔이 된다. 올리버 코엔. 이 올리브 코엔 제가 아주 훌륭한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 훌륭한 그 건축가인데 올리브 코엔 보고 제가 여기를 다시 가셔버렸습니다. 가셔가 왜 당신 6년 전에 가봤다면서 왜 또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중요한 걸 내가 당신한테 한번 보여주고 오히려 내가 보여주고자 한다. 가서 이 추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교 예불문에 나오는 정의 표현이다. 이 장제정의 고요적막함을 나타내기 위한 이 건축가의 이 표현, 이 생각이 어쩌면 불교 그 예불문에 나오는 정의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근데 얼마나 깜짝 놀라더라고. 자기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없던 다만 이게 고요적막한 느낌은 준다고 하지만 그게 정의라는 개념과 그렇게 통한다 하는 것은 깜짝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정을 해석할 때는 바로 이 공간, 이 메어다이얼랜드 추를 제가 한 예로 들고
늘 훌륭한 표현이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제가 일부러 찾아가 봤던 곳인데, 그러면 그 인류 역사 과학의 발달을 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케플러가 그 어떤 행성이 항성 태양을 이제 주변을 돌 때는 타원형 궤도를 돌지 않습니까? 타원형 궤도를 돌면은 초점 태양과 거리가 멀어 떨어져 있을 때는 속도가 다소 느려져야죠. 왜냐하면 그 궤적의 차이전 공간에 만드는 궤적의 면적을 또 같이 돈다는 케플러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항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공전하는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같은 면적을 만들려면 가까이 갔을 때는 어떻게 돼? 조금 더 빨라야 같은 면적을 만들겠죠. 어떤 그런 케플러는 이런 것을 물론 사색을 했겠지만은 지속적인 관찰과 어떤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어떤 뉴턴의 운동 법칙,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칙, 발견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도 관측과 테스트를 거쳐진 그런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인류의 발견입니다. 뉴턴의 법칙 같은,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관측과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젊은 20대의 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E 이퀄 MC 스퀘어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주적 발견을 했을까? 말하자면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억지로 뭐 해석을 한다면 좀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 개념적으로 에너지는 바로 질량이다. 거기다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좀 조금 획기적인 겁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이런 거 사실은 빛의 속도가 무한대일 때 우주에 오차 없이 다 맞는데, 빛의 속도가 무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변화도 없지, 일정하지만 무한이 아닙니다. 어떤 그 개념의 차이로 해서 이 상대성 원리, 이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그 우주의 비밀을 한 자락을 풀어낸 이 공식이 있음으로 해서 인류는 우주 여행도 가능해지고, 또 그걸 해서 원자 폭탄도 만들게 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다 어떤 질량으로 또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법칙, 이 우주의 비밀스러운 법칙을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찾았는가? 뉴턴의 운동 법칙의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까? 물론 인류의 많은 어떤 그 천년 혹은 근세와는 수많은 어떤 이 물리학자들의 그것을 그 없이는 물론 안 됐겠지만, 일단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발견된 법칙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사색을 통해서 깊은 산매지경에 빠져서 우주의 한 자락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의 가장 극단적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하신 바로 정,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배경에 빠져서 거기에 그때 참선을 하는 거죠. 참선, 깊이 몰두하는 메디테이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과학으로 얘기하는 아인슈타인 같은 어떤 이 단계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챗 GPT는 물론 이 AI는 바로 어제 오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세들이 바둑을 뜰 때 인류는 절대로 컴퓨터한테 이길 수밖에 없다는 단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들 한 사람만 한번 이기고 그 이후로 누구도 어떤 프로도 AI 인공지능과 붙어서 이길 수도 없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전혀 어떤 인류 사람의 생각으로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말이죠 AI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를 갖고 습득된 그런 AI한테 바둑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이미 일찍이 증명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 몇 달 사이에 소위 채트, 대화를 직접 컴퓨터하고 사람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단계에 수많은 정보가 이렇게 농축된 정보가, 말하자면 인류가 갖고 있는 뭐 백과사전 정보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뭉쳐진, 그것을 다 습득된 인공지능이 즉각적인 해답을 준다. 그거는 마치 그거는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정리라는 메디테이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혜를 얻고 해탈의 경지로 간다는, 점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개 향해서 불교에 말해서 3대 말해서 대요라고 한다면은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되 비로소 지혜를 얻지만은 그 필연의 과정, 이것은 창조의 프로세스를 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건축적인 무슨 경험이나 자료나 회사 다른 나라의 예나 다 공부했지만은 새로운 어떤 지혜에 담긴 해탈을, 말하자면 솔루션, 좋은 어떤 답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라는 자기 창조의 몰두 없이 바로 이 해탈을 했는, 이거 솔루션으로 가정을 합시다. 어떤 지혜를 습득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카피라고 그랬습니다. 카피. 근데 이 챗 GPT는 바로 정보에서 해답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깊은 사색의 과정이 빠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스러운 것은 극단적인 정보의 총합은, 그러니까 인류가 받은 모든 정보를, 어떤 객관적인 모든 정보를 갖다가, 정보를 하면 지식이죠. 예를 들어서 모든 지식을 정말로 다 갖춘 인공지능이 있으면은 과연 창조적 해답도 바로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단계에서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면 그건 제가 말하자면 이런 AI의 발전 속도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일 수 있고, 해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챗 GPT, 이것은 단 몇 달밖에 안 됐지만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어떤 단계를 예고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후 아니라 1년 후가 아니라 몇 달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급속도의 변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한 10년이 지났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정보의 활용, 모든 그 지식의 총합, 여기서 바로 창조의 단계로 과연 이 인공지능이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부처님 말씀에서는 그건 아니다. 공부하되 그 바탕으로 메디테이션, 그 삼매지경에 빠지는 단계가 있어야, 마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듯이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막 그런 의미에서 챗 GPT와 그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렵기만 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좀 있는다면, 과연 창조적인 것까지도 어느 단계까지 챗 GPT가 해결할 수 있겠는지, 저는 뭐 답을 내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혹 이 기회에 1000년, 1500년 전부터 이런 새벽마다 매일 스님들은 똑같은 독서를 했습니다. 개를 존경하고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삼매지경에 빠지는 몰두를 거쳐서 지혜를 얻어서 해탈을 한다는
그 필연의 과정이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부처님 말씀에 그 오묘함이랄까, 챗 GPT보다도 더 앞서가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그 예불불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대를 갖고 챗 GPT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